내일이 16일이라서 가서 일단 녹화를 할까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더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고슴도치네님, 홍범맘님, 예은할매님, 나무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신랑이, 거제시 의회에 또, 저기 하러 갔어. 강의를 하러 갔어. 감사합니다.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내가 남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리 신랑이 이제 남해 안에 있는 사천 출신이잖아. 근데 이제 막 이 거제, 삼천포, 요 남쪽이, 남해안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남해도도 마찬가지예요. 남해도. 그런 데가 너무너무나 이렇게 예쁜 거야. 근데 이제 마침 남편이 거제에 가서 강연을 한다니까, 내가 이제 따라가서 남편 강의할 동안 주변에 관광하고 그 강의 끝나면 따라 올라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랑이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한 몇 달 동안 얼굴도 제대로 못 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 또 막 강의를 막 다니고 있는데 거제를 간다는데 막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나 내가 이게 또 방송을 지켜야 된다는, 오늘 내가 방송을 안 하면 또 얼마나 시청자들이 승질을 낼까. 그래가지고 내가 참았다는,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정말 갔다 오시지. 갔다 와도 되는 거였어? 갔다 와도 되는 거야? 그럼 나 이제 아무 때나 방송 안 하고 놀러 갔다 와도 되는 거죠?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신랑 따라가서 놀러 가고 싶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아주 그냥 일부 몰지각한 시청자들이 나를 막 짜증나게 하려고, 아주 작당을 했나봐. 나한테 막 요한계시록을 같이 보자고 계속 글을 올린 사람이 있어. 쪽지를 나한테 몇 번을 보내길래 내가 수신거부를 했더니 시청자 게시판에다 글을 올렸어. 그래서 내가 블랙을 걸었더니 문자를 보내. 그래서 지금 이제 스팸으로 등록하는 거야. 계속 스팸에 등록. 모두 삭제하고 스팸까지 등록해버렸어. 예. 좀 그러지 좀 마! 오늘 아침에는 막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개신교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자기가 일부러 여호와의 증인을 초대해서 만났대나? 그리고 나서 딱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가서 보니까 개신교가 문제래. 그러면서 막 둘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블랙.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은 어저께 이제 우리가 이제 세월호 실종자 구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시신 인양인 거 누가 몰라. 근데 이 시신 인양 그럼 그 희생자들한테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픈 표현이니까 실종자 구조라고 해달라. 그게 유가족들의 요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구조라는 표현이 정부의 논리에 놀아나는 거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채팅창 쓰는 거야. 블랙을 걸었어. 계속 쪽지를 보내. 좀 아까 수신거부했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 시사 문제가 한 주제가 3개월이 넘어가면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아주 미치겠어, 내가 진짜. 이 구조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누가 구조라는 단어의 낱말 뜻을 모르냐고! 짜증나 죽겠어, 진짜. 내가 요즘에 좀 마음이 좀 지쳐가나 봐. 마음이 막 이렇게 지쳐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변신수길 때문이죠. 이 빙신수길 이 둘이서 내가 1월 27일에 내 손으로 머리를 깎았어. 응? 내 손으로 머리를 깎고 삭발을 하고
3월 1일에는 57명의 시청자가 같이 가서 머리를 깎았어. 김한길 물러나라. 김한길 당대표 물러나라. 근데 내 말 안 듣고 그 안철수랑 밀실에서 꿍짝꿍짝하고 뭔 짓을 하고 나왔는지 둘이서 합당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둘이서 밀실에서 공천을 해가지고 6.4 지방선거 기초를 싹 말아먹더니 이번에 또 재보선을 싹 말아먹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박근혜 지지율 30%까지 떨어진 걸 그 빙신수길 둘이서 앉아가지고 공천을 그지같이 하는 바람에 지금 박근혜 지지율 급상승하고 새누리당은 축제 분위기야. 그러면서 지금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근데 나를 화나게 한 건 물론 그 병신수길만이 아니야. 이 병신수길들만이 나를 화나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갇혀서 야권의 공천을 비판한다고 그러면서 권은희를 비판하는 사람들. 아니 안철수를 존경한다 그랬다면서 권은희 까는 인간들. 근데 안철수 욕은 안 해. 웃기죠? 결국은 뭐냐 하면 권은희니 기동민이니 무슨 야권 후보들을 까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김한길 안철수 욕은 안 해. 김한길 안철수 욕은 안 하면서 권은희 욕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보니까 내가 막 화가 나는 건 호남의 생각보다 새누리당 지지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이 호남을 계속 작업을 해가지고요. 특히 광주에 이렇게 고급 아파트를 막 짓기 시작하더라고. 그러게 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광주에서 새누리당 지지하는 그런 이제 소위 광주에서 제일 잘 사는 인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새누리의 논리대로 까대는 거야. 그러면서 권은희 반대 운동하고 권은희 비판하고 앉아있고 그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막 마음에 아유 내가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뭐하러 그동안 욕 먹는 거를 내가 전라도 출신이란 욕까지 들어먹으면서 뭐하러 이걸 감싸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병이 났어 내가. 내가 그동안에 사실 나더러 전라도 출신이라는 얘기를 막 해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호남에 대한 부채의식 또 이 정말 지역 불균형 이 역사적 희생을 당한 그 호남 사람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내가 정말 이 호남에 대해서 욕먹으면서도 비호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야. 보호하고 싶은 마음, 편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권은희 욕하는 사람들을 딱 보고 나니까 막 오만정이 다 떨어지면서 난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뭐 광주를 위해서 옹호해줄 필요가 없겠다. 더 이상 무슨 뭐 광주가 폭동이니 어쩌니 떠드는 거에 대해서 싸워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마음에 막 상처가 되는 거지.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물론 나도 김한길 안철수의 공천은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김한길 안철수의 공천은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네들이 그렇게 욕을 한다 그래서 권은희가 거기서 떨어질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저렇게 욕을 하는 놈들은 댓글 부대가 물론 많겠죠. 댓글 부대가 다수야. 일부러 이번 지방선거를 새누리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 권은희 상처내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광주 사람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막 피가 딱 거꾸로 돌면서 그 뒤로 계속 아파 몸이. 너무나 좀 실망을 해가지고 너무나 실망을 해가지고 살만한 사람들이 그래 광주에서 그나마 살만한 사람들이 그러고 앉아있는 걸 보면서 좀 이렇게 막 화가 나더라고. 내가 광주 사람한테 들었다니까. 광주 사람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났다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온몸이 지금 아파. 온몸이 막 아프면서 근데 이제 사실 그러면서 이제 권은희가 무슨 보은 공천이다. 뭐 보은 공천을 받은 거다. 그러면서 소위 이제 새누리당의 김재원이가 어저께 나와갖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보은 공천이니 뭐니 이러면서 그렇게 권은희처럼 자기 내부 자기가 소속된 조직을 비난하고 그리고 야당에 가서 공천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어떡하냐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논리 그대로 따라하는 광주 사람을 내가 본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화가 난 거지. 이 광주에도 이 새누리당 사람들이 있어. 광주 호남에도. 그 사람들이 그런 주장에 따라서 권은희를 비난하는 걸 딱 보니까, 막 이렇게, 뭐라 그러나, 비위가 상하더라고, 나는. 비위가 확 상해버리면서.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 영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되면 그거는 지역감정 타파가 아니고 그리고 꼭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당선돼야 지역감정 타파다. 그런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번 지난 6.4 지방선거에도 보면요. 뭐 호남 지역의 기초의석에 민주당이 많지 않아. 호남 지역의 기초가요, 무소속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상도하고 강원도는 새빨갛지만, 그 중에 무소속이 거의 없어. 근데 호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호남 기초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많이 깨졌단 말이야. 근데 호남만 깨져야 된다는 거지. 호남만 새정치민주연합을 뽑지 말아야 그게 지역감정 타파다. 그래 놓고, 영남에서 새누리당이 싹 쓰는 거는 지역감정이란 얘기 안 해. 정말 어이없는 이중잣대죠. 정말 그 어이없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아니 이미 호남의 기초는요, 무소속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내가 그때 그거를 그러면서 민주연합은 지역정당 계속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주도하는 거야. 이게 기초 의석이에요. 이게 기초 의석이야. 보여요? 이게 강원도, 이게 경상도, 이게 강원도, 여기가 경상도 지역이야. 온통 새빨갛잖아. 이게 전라도야. 전라도 지역은 전체 면적 중에, 전라도는 전체 면적 중에 절반이 무소속이야. 그렇잖아. 전라도는 이미 절반이 무소속이라고. 근데 이 새누리당하고 강원도는, 그러니까 경상도하고 강원도는 봐봐. 회색이 무소속이에요. 파란색이 민주당이고, 회색이 무소속이야. 그런데 이 강원도 경상도에서는 새누리당이 완전히 이제 차지한 거잖아. 그건 지역감정이란 얘기 안 해. 그러면서 전라도 지역만 민주연합을 찍으면 지역감정이다. 너무 어이없죠? 그치? 이거 우리 좌우가 바뀌어 있어. 잠깐 그 얘기. 인터넷에서 누가 망치 부인 뒤에 붙어 있는 한문이 뭐냐. 이걸 누가 또 지식인의 질문을 하고 굉장히 진지한 답변이 달리면서 그 글자가 알아볼 수 없다. 이게 거꾸로 써서 그래. 이게 거꾸로 써서 그런 거야. 이게 지금, 아니, 이게 거꾸로 쓴 게 아니라 좌우 반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좌우 반전 안 하면 방향 감각이 없어. 왜 사람이 거울에 익숙해 있잖아요. 거울 효과야. 거울 효과는 내가 어디를 가르치든지 내가 알아서 거울을 보면서 머릿속에 반응이 되는데, 이게 거울 효과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면 내가 오른손을 들고 있는데 왼손을 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보는 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나와. 그러니까 내가 되게 당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게 더 어색한데 나는 이게 더 익숙한 거야. 그래서 거울 효과를 내놨는데, 그래서 저게 지금 정의 명도예요. 바른 뜻, 그 다음에 맑은 길, 밝을 명자에 길도자. 그래서 이 정의 명도, 이거는 내가 이해한 바는 바른 뜻으로, 길을 밝혀라.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제, 그래서 거울 효과 얘기, 좌우지간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거 봐봐. 빨간색하고 회색의 비율, 파란색과 회색의 비율, 이걸 봐봐요. 이미 호남 기초는요,
무소속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정당이다. 그 말은 사실일까요? 가짜일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정당이다. 이 말은 사실이야, 가짜야? 이거 가짜야. 거짓말이라고. 실제로, 물론, 누가, 이 한나라당이 경상도당, 이건 맞는 말이잖아. 지금 이게 경상도 지역인데, 경상도 지역에서 무소속 몇 개 안 돼. 얼마 없어. 다 새빨갛잖아. 근데 이 새끼들은요, 항상 이 언론에서 비판을 할 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중잣대죠, 이중잣대. 그러면서 저희 강원도,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빨간색으로, 도배를 해놨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역정당이라는 얘기를 안 해. 근데 그러면서 얘네들이 주로 이 호남 쪽을 집중 공략을 한 거야. 호남만 집중 공략을 하면서, 물론 이번 공천은요, 김한길, 안철수가 비판받아야 될 문제예요. 김한길, 안철수가 비판받아야 될 문제가 맞아.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해.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댓글 보세요. 지금 이번 공천을 비판하는 댓글 중에 김한길, 안철수 비판이 있어? 대부분이 뭐야? 권은희 욕이잖아. 그죠? 그러면서 권은희가 내부 비판을 하면서 야단에 줄 섰다는 둥 그런 얘기하고 있죠. 그죠? 결국은 그 권은희 비난 댓글을 주도하는 게 댓글 부대란 얘기야. 왜? 권은희가 국회의원이 되면 지네들의 실체를 밝힐 거 아니야. 지금 이 권은희가 되면 지네들의 댓글 비리의 실체를 밝힐까봐 그게 지금 두려워가지고 권은희에 대한 맹비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화가 난 세 번째. 첫 번째는 김한길, 안철수의 그 공천 만행. 두 번째는 덩달아 권은희 비판하고 있는 광주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김한길, 안철수야. 그렇게 띡 권은희를 공천에서 집어던져 놓고 권은희를 그렇게 짓밟고 있는데 아무 말 안 해. 오늘 아침에도 무슨 민주당 대변인, 민주연합인지 뭔지 그 대변인 나와가지고 권은희를 위한 변명은 별로 안 해. 김한길, 안철수 변명만 하다 들어갔어. 그쵸? 김한길, 안철수에 대한 변명만 하지 권은희에 대한 비난이 있다. 권은희 공천에 대한 비판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마치 일리가 있다는 식으로 들었어요? 오늘 아침 김현정 쇼에서 권은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이렇게 듣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 방어를 안 하는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 내가 제대로 못 들은 거야? 김한길, 안철수가 권은희를 거기 광주에다 집어던져 놓고 그렇게 지네들이 먹을 욕을 권은희로 몰아가고 있는데 당에서 대변인이라고 나와가지고 권은희를 위한 그 적극적 옹호도 안 하는 거야. 광주 소식을 듣는 통로를 좀 더 다양화하셔야 할 듯. 아니 지금 나는 언론을 본 거야. 언론도 보고 내가 광주 사람한테 직접 물어봤다니까. 지금 님이야말로 새로운 나래님 지금 우리 방송 시청자들만 보지 말고 밖에 나가서 정말 왜 언론에 광주가 분노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왜 나오는지 그것도 진보 언론에서 그것 좀 따져봐봐. 보니까는 권은희를 덩달아 욕하는 광주 사람은 누구냐? 광주에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라니까. 내가 조금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가만 보면 이게 광주 분들이나 호남 분들은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내가 모든 광주 사람이 권은희 욕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누가 그러면서 시비를 걸더니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광주에서 먹고 살만한 직장이 안정적이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이 새누리당의 주장 그대로 권은희를 비판하고 있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무슨 뭘 통로를 다양화하라는 얘기를 해.
내 광주의 일반적인 시민들의 정서를 모른다는 것도 아니고. 광주 사람들이 권은희에 대한 불만이 아니다. 안 되니까. 많은 광주 사람들이 김한길 안철수를 비판하려고 시작을 했으나 그 분위기가요. 권은희 비판만 지금 걸러져서 나오고 있다니까. 응? 권은희에 대한 비판으로만 나오고 김한길 안철수 비판은 그렇게 티가 안 난다고요. 언론에서 받아주질 않는다고. 기사 제목 못 봤어? 권은희 공천에 분노한 호남 민심. 어? 김한길 안철수에 대한 비판이 눈에 안 띄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댓글 부대가 그렇게 주도를 하고 있죠. 댓글 부대가 주도를 하고 있고 민주당 중진이라는 인간들이 거기에 부안내동에서 따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권은희 공천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한 거 아니야. 같이 댓글 부대 따라간 거 아니야. 그 왜 그러냐 보니까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요. 이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신문을 뭘로 보냐? 조중동만 보는 것 같아. 민주당 선수 높은 의원들은 조중동만 봐. 가만 보니까. 민주당에서 3선 이상 의원들 가만히 보면 조중동만 보는 게 틀림없어. 조중동의 논리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조중동의 논리대로 사고를 해. 그 댓글 부대가 만든 이 조중동과 댓글 부대가 만들어낸 논리로 권은희를 비판하더라고. 나는 정말 민주당에서 3선 이상 된 의원들은요. 16년에 정리해야 된다고 봐.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민주당에서 3선 이상 의원 한 사람들 중에 지금 제대로 자기 목소리 낸 사람이 없어. 16년에 민주당에서 몇 대 국회의원 3번 이상 했다. 정리를 해야 돼. 공천 주지 말고. 진짜. 자, 하던 얘기로 돌아가면 아니 권은희가 김한길 안철수가 먹을 욕을 권은희한테로 몰아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라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김한길 안철수가 적극적 방어도 안 해. 권은희 공천한다고 양쪽에서 권은희 세워놓고 사진만 찍은 다음에 아무런 권은희를 보호하려는 조치가 없어. 그래놓고 5개만 이기면 현상유지다. 5개만 이기면 현상유지다. 이러고 자빠졌어. 15개 중에 5개만 이기는 게 현상유지라니. 이기는 거라니. 결국은 안철수가 지금 지는 공천했단 얘기야. 지기 위한 공천해놓고 지가 왜 잘못이냐 이러는 거야 지금. 그러면 그 5개만 공천하고 나머지는 그냥 야권에다 다른 진보정당에다 양보를 하든가. 뭐 누구야 누구지? 손학규랑 호남이 이거 4개 해갖고 한 5개만 유리하다고 보는 모양인데 그럼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 10개는 야권한테 그냥 양보하고 공천을 주지 말지. 왜 공천을 했어? 왜 공천을 해놓고 야권 연대도 안 한다. 오늘 아침에도 나와가지고 이 새정치연합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진보정당이 자체 당선 가능성도 없으면서 민주당을 떨어뜨리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많다. 그래서 야권 연대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 딱 김한길 입장이야. 김한길 입장. 김한길 안철수 입장에 그 대변인이 나와서 떠드는데 도대체 니네들이 만나는 국민은 누구냐. 국민들이 야권 단일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화되는 거야. 지금 그래요? 내가 진짜 물어보고 싶어.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이 야권 연대를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해?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어때요? 내가 진짜 잘못 읽고 있는 거야? 일반 국민들은 지금 야권 연대를 원하지 않는 국민이 다수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니까 조중동 읽고 댓글 부대 의견만 국민의 의견으로 보는 것 같아. 김한길 안철수는 이 조중동 기사 읽고 댓글 부대 주장만 국민 여론으로 보는 것 같아. 예.
아니 국민 다수가 야권 연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국민 여론을 잘 못 읽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 나왔네. 선거철만 단일화니 저 말도 나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야당이 왜 따로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정체성 떠들면서 비슷비슷한 야당들이 뭐 녹색당 따로, 진보당 따로, 정의당 따로 다 있어. 그래놓고 더해보면 민주당 20, 나머지 야당들 다 합치면 10, 두 개 합쳐서 30이야. 그런데 새누리당 35거든요? 근데 왜 도대체 이 야당이 뭐 그렇게 얼마나 정체성의 차이가 나가지고 그렇게 따로 있냐고. 국민을 위해서는 야권이 하나로 뭉치는 게 유리한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결선 투표제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1번 대 나머지 다수의 싸움을 붙여서 다수표를 갈라서 35%짜리가 맨날 당선되는 거야. 야권이 따로 있어야 되는 이유를 난 잘 모르겠어요. 물론 양당 체제라는 게 비민주적이고 정당 독재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가령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똑같은 놈들이다. 걔네들이 그 따로따로 양당제로 구도가 굳어져서 다른 정당의 뭐 활동이 적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도 미국은 양당제라 8년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뀌잖아. 미국은 적어도 8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냐고. 우리나라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승만 48년에 시작해서 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 둘이 30년에 먹었어. 전두환 8년, 전두환 7년인가? 그러면 37년이야. 37, 8년을 이 세 마리가 다 해먹은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노태우, 김영삼 전부 다 박정희 정당이잖아. 박정희 정당까지 10년, 47년이야. 48년에 우리 45년에 해방돼서 45년에 해방돼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45년에 해방돼서 55 더하기 14 하면 69년이잖아. 해방 이후 69년 역사 중에 47년을 60 맞지? 55, 19, 14 하면 69년 맞죠? 69년 중에 47년을 아니지, 이명박 박근혜까지 이명박 5년 더하고 그러면 52년, 그 다음에 박근혜 지금 1년 반까지 합치면 53년 반, 54년 쳐봐. 그럼 69년 중에 69년 중에 지금 새누리당 정치가 69년 중에 새누리당 정치가 54년이야. 말이 되냐고 이게. 69년 중에 54년이 한 당에 헤쳐먹었는데 그 구도를 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안 드냐고. 그러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그러면 정당은 항상 같은 이름이었냐? 정당 이름은 존나 바꿨어.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그 다음에 전두환의 민정당, 노태우의 민자당, 김영삼의 신한국당, 그 다음에 이명박의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당 이름은 존나 바꿔. 그래놓고 사람은 똑같은 거 아니야. 대를 이어서. 정권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있잖아요. 정말로 무슨 양당제가 됐다. 양당제가 되면 그 양당제 안에서 8년씩만 번갈아 해도 변화가 있어. 뭐냐? 적어도 이렇게 뻘짓거리는 안 해. 다음에 8년 뒤에 정권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다음번에는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지면 이렇게 막대먹은 짓을 안 해요.
국민 300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대책회의 한 번 안 하잖아. 왜? 대책회의 해도 또 울고불고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럼 찍어주는 지지자들이 있고 그 35%에다가 나머지 65%는 갈기갈기 찢어져 있으니까. 걔네가 믿는 거 딱 그거 하나야. 국민 304명이 침몰돼서 죽어가도 대책회의 한 번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어차피 나머지 야당 65%싹 쪼개져 있다. 그러니 35%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있으면 된다. 그 구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야. 그런 와중에 야당이 따로따로 나가가지고 민주당은 뭐 진보정당의 도움 없어도 당선된다 지랄을 하시네. 20%가 35% 어떻게 이겨. 또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낮은 사람들 다 합쳐야 10%야. 지금 정의당 지지율이 얼마예요? 정의당 진보당 지지율이 얼마야? 녹색당까지 지지율 3개 합쳐봐봐. 몇 프로 나오나?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지지율 합쳐가지고 몇 프로 나오나 한번 봐봐. 10% 안 돼 지금. 통합진보당 지지했던 사람들이 싹 절반 이상이 빠져버리면서 3개 지금 합쳐봤자 사람 말고 사람의 지지율로 지금 노회찬 지지율 따지면 20몇 프로야. 정당 지지율 보라고.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 3개 합쳐봤자 6%밖에 안 돼요. 노동당 따로 있어 지금? 미치겠네. 사회당도 따로 있고? 돌아버리겠어. 뭐 그렇게 정체성이 뭐 얼마나 달라가지고 그렇게 따로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응? 그러면 그렇게 정당이 따로 있어서 국회에 들어갔어. 국회 통합진보당 지난번에 몇 석 차지했더라? 2012년 총선에서? 12석이야 11석이야. 2012년 총선에서 그 통합진보당이 대세다. 민주당은 양보하라. 그래가지고 몇 석 차지했어? 13석? 그래서 13석 차지하고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나마 13석이 유지가 되고 있나? 13석이 무소속 한 7석 합쳐가지고 뭐 20석에 그걸 뭐라 그래? 단체 교섭권 가졌어요? 아니면 들어가자마자 갈라섰어요? 들어가자마자 갈라섰잖아. 들어가자마자 갈라서갖고 지금 7석 8석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니야? 7석 6석으로? 그래서 뭐가 그렇게 현재 정의당 5, 통진당 3. 그럼 나머지 3명은 뭐야? 13석을 통진당이 가졌다며. 13석이 통진당이 가졌는데 왜 5개밖에 안 남았어? 10개밖에 안 남았어. 3석은 어디 갔어? 이석기 때문에? 이석기 아직 의석은 차지하고 있어. 통진당이 몇 명 의원석을 김선동이랑 몇 명이 의석을 잃었구나. 하여튼 그래서 지금 5석 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냐고. 진보정당이 5석으로 그 의견 낼 수 있냐고. 안 되잖아. 5석에 각자 얼마나 정체성이 차이가 나서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떠들어봤자 국회에서 뭘 할 수 있냔 말이야. 그래서 망치 부인이 진보정당으로 당선돼갖고 새정치로 간 사람이 있다고? 그럼 왜 진보정당으로 나왔어? 그 어느 지역 사람이야? 강동원은 어느 지역 사람이 진보정당으로 나와서 새정치로 갔어? 호남에서. 에휴. 그 얼마나 그 지지해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크겠어. 그죠? 자, 좌우지간.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 단지 호남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영어는 새누리당이랑 똑같은데 호남에서 배지를 달아. 새정치로. 민주당으로 달아. 옛날 민주당으로 칠게요. 민주당으로 배지를 달고 하는 짓은 새누리당하고만 놀아. 하는 짓은 박정희당이랑 놀고 박정희 묘소 참배가고 그러고 살아. 그리고 재벌들한테 로비 받고 재벌들이 골프 접대하면 다 가서 받아 처먹고 그런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도를 왜 깨야 되냐면, 그래서 깨야 되는 거야. 이번에 조원진 봐봐요. 그런 사람이 서울의 수도권이었으면 당선될 수 있겠어? 조원진 같은 사람이 수도권으로 나오면 당선될 수 있겠냐고. 당선 안 돼. 경상도에서 당선된 의원들 하나하나 국회 활동하는 거 봐봐. 기가 막혀. 김태흠이 또는 그 무슨 권선동이니 수도권에 나오면 될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역구도 안에서 완전히 동부지역 새빨갛게 말아먹고 강원도 경상도는 새누리밭이다. 그러면서 되는 거 아니야. 어? 김재원, 김진태 다 마찬가지죠. 수도권에서는 공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지역구도에서 한나라당만 그런 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래.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민주당에 있냐 싶은 의원들이 있다니까? 무능하고, 그런데 선수는 오래된 거야. 왜? 호남에서 공천받고 계속 오래되거나, 호남 사람들 많이 사는 가난한 동네에 가서 공천받거나, 그래가지고 능력 없으면서 계속 선수 이어가는 사람들. 국회의원도 3선 이상 못하게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말이에요. 국회의원, 그럼 국회의원들이 3선 이상은 출마 못하는 법을 만들까요? 안 만들어요. 국회의원 3선 이상 출마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러면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유권자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야. 유권자들이 3선 이상 됐다. 그러면 그 사람 다른 사람으로 바꿔내야 되는 거야. 그 지역, 이 사람들이, 아니, 3선까지는 봐주고, 4선 이상으로 해, 4선 이상. 원래 그 지방정치도 3선까지는 되잖아. 구청장이나 도지사나 3선까지는 돼. 근데 4선 출마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한테 도전할까봐 구청장들, 기초단체장 3선 이상 출마 못하게 돼 있어. 3선까지만 출마할 수 있고 4선은 출마 못해. 그러면 자기네들도 마찬가지야. 국회의원도 3번 이상 나는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문제가 뭐냐? 그렇게 3번 이상 계속 하잖아? 그러면 거기 그 보좌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여. 이 고인물들이 국회를 썩게 만드는 거야.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든지 다음 선수 또 당선되게 하려고, 다음 선수 지역관리나 싹 해가지고 또 당선되면 되지. 그래서 너무 튀면 정 맞는다. 그러면서 엎드려 있어. 근데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랑이 구의원 3번 하고 시의원을 한 번 해봤어. 근데 우리 신랑이 맨 처음에 구의원을 할 때는 구의원이 뭘 하는지를 잘 모르고 시작했어요. 근데 뭘 하는지 모르고 시작했다가 한 번을 딱 해보고 나니까, 이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 싶어갖고 2번째 구의원이 된 거야. 그래서 2번째 구의원이 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의회 의장을 하고, 그 다음에 3선까지 딱 하더니, 구의회에서는 3선까지 했으면 다 했다. 그리고 이제 시의회에 도전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시의회 한 번을 하니까, 이제 시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감지하고, 지금 다시 이제 시의원을 2번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선거든지 간에 3번 이상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3번까지만 하고, 3번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5선, 6선 해봤자 뭐하냐고. 7선 의원 정몽준이가 제출한 법안이 없다며. 7선 의원 정몽준이가 뭐 했냐고. 5선 의원, 7선 의원들이 국회에서 입법부로서 무슨 활동을 했냐고. 한 게 없잖아. 그니까 내가 볼 때는 누가 됐든지 간에 국회의원 3선 이상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3번 했다. 그러면 다른 일 하라 그래야 돼. 장관을 하든지 다른 일을 하고, 아니면 끝내고. 우리 신랑은 이번이 마지막이래. 이번이 마지막이고, 이번에도 떨어지면 시골 간다고. 이번에도 떨어지면 시골 간다고 그랬는데 못 떨어져가지고 지금 의원을 또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제 다음번에 떨어지면 그때 시골 갈 거야. 이게 농업이 미래 산업인데, 우리 이 정치권이 농업을 너무 죽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그래서 일단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지. 예, 어느새 여러분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좌우지간 정말 유권자들이 바뀌어야 돼.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유권자들이 나는 민주당은 싫어. 너무 늙은 정당이야. 무능하고 늙었어. 라고 얘기해. 그리고 진보정당 지지해. 근데 진보정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요? 심상정, 노회찬 정도 되는 개인 스타가 아니면 당선이 안 돼. 심상정, 노회찬 정도 되는 개인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면 천호선도 떨어지고 유시민도 떨어지는 거야. 진보정당으로 당선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보면 진보정당에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아. 진보정당에 인물들이 많아요. 왜 인물들이 많으냐? 민주당의 그 노후한 권력, 오래된 선수로 자리만 차지하고 새누리당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 난 너무 웃긴 게 어저께 김재원이가 나와가지고 오늘 아침인가? 새누리당 의원이 나와서 광주에 천정배 공천 안 줬다고 막 비판하더라? 근데 역시 내가 뭐라 했어? 천정배를 새누리당이 좋아한다 그랬지. 옛날부터 그 얘기했잖아. 어제 아니면 오늘 김재원 인터뷰 들어봐요. 광주의 민심이 폭발한 이유가 천정배 공천을 안 줘서 그렇다는 거야. 그거 들으신 분? 응? 뭘 싸우다 정들어. 천정배가 그렇게 새누리당이랑 그렇게 싸운 적 없어. 예. 새누리가 천정배 공천 안 줬다고 막 화내더라고. 김재원 의원이. 그게 언젠지 찾아봐. 김재원 인터뷰가 언젠지 찾아볼까요? 어제 14일날 김재원 어제 인터뷰를 이게 주소 좀 올려줘 봐봐. 자료실에.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보게. 몇 분의 그 얘기가 천정배 비판 그러니까 천정배를 공천 안 줘서 광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 한번 몇 분인지 찾아서 좀 들려줘 봐요. 증거야, 증거. 결국은 뭐냐 하면 선수 오래된 의원들은요. 김한길도 마찬가지야. 김한길도 이 사람은 야당의 역할을 몰라.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김한길도 국회의원 된 게 2000년인가 그래. 2000년부터 국회의원이 됐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야당 지금 현재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민주연합의 의원들 중에 야당으로 여당하고 싸워본 의원이 제로라는 거야. 야당으로서 여당하고 싸우는 옛날 야당 출신이 아무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2000년에는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은 야당답게 싸워본 적이 없는 거야. 96년에 당선된 사람들은 몇 명 있어도 96년에는 야당이었어. 근데 2000년 이후로 2004년까지가 여당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2008년에 대거 야당 출신들이 다 떨어져 버렸잖아. 김한길이가 완전히 소금 뿌리는 바람에. 그리고 나서 2012년에 선거를 해서 된 사람들이 대부분 신참이야. 신참. 그래가지고 야당이 어떻게 여당하고 싸우는지 그거를 몰라. 그런데 김한길의 노선이 뭐냐 하면 의회주의. 들어봤어요? 김한길 안철수의 노선이 뭐냐 하면 의회주의야. 그 의회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 의회 안에서 신사답게 합의해서 정치하겠다. 정당 지지율 나왔네요. 정의당 3.8%, 통합진보당 3.5%, 합쳐서 7.3%네요. 노동당이 0.9%. 예. 둘이 합쳐갖고 8%가 안 돼. 노동당까지 합쳐서 8%가 안 돼. 정당 지지율. 예. 김재원 인터뷰 어제 거예요. 어제 거에 천정배 얘기하는 부분을 딱 찾아갖고 몇 분부터 들으면 나옵니다. 다 들으면 필요는 없고 천정배 얘기하는 게 어딘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저기 뭐야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31.9 내가 볼 때 저건 너무 지나치게 높게 나온 거고 어디에서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새정치민주연합 그 기본 지지율 27%야. 새정치연합 기본 지지율 27%.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이 대답한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내 동생도 엉뚱한 응답했대. 새누리당에서 다음 대권 후보로 누가 적당하냐 해서 김을동 찍어줬대잖아. 그러니까 저 지금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가 100% 신뢰할 만한 건 아닌데 내가 딱 볼 때 새누리당 35%야. 고정 지지율 35%. 그 다음에 민주당 고정 지지율 27%야. 민주당 고정 지지율 27%. 그 다음에 범야권. 그러니까 이제 진보정당 지지율 최대치 뽑으면 10%였는데 그 중에 이제 통합진보당 사태를 겪으면서 한 3, 4%가 빠졌어. 그래서 지금 적게 잡으면 뭐 한 8%? 그러니까 27 더하기 8% 해봐. 자, 잘 들어요. 집중. 예, 집중. 새누리당 고정 지지율 35%야.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율 고정 27%야. 그 27%보다 낮게 나오든 높게 나오든 내가 볼 때 27%야. 표를 얻는 거. 그 다음에 진보정당 지지율 8%야. 조직된 표가 8%야. 그러면 합치면 뭐예요? 35대 35야. 동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국민 중에 소위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이번에 이제 통진당 사태를 겪으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민주당으로는 좀 신뢰가 안 간다. 얘네 새누리당이랑 비슷한 사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게 내가 한 볼 때 4% 정도 돼요. 이 4%가 민주당하고 진보정당이 합치잖아요? 그럼 와서 딱 프로테이지를 더해줘. 그러면 이기는 거야. 그러면 2% 정도 차이로 이길 수 있는 거야. 간신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보정당과 이 민주당이 따로 존재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렇게 봐. 생과치료님 거기 몇 분에 나와요? 천정배 발언? 예. 그 천정배 발언이 몇 분인지도 좀 정확히 찾아줘 봐봐. 예. 중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그 분수를 좀 찾아가지고 알려줘봐요. 띄워놓고 우리가 들어보게. 그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7분경에 나와요? 7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치권에 입문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것은 사실 앞으로도 줄줄이 출세에 눈먼 공직자들이 야당의 문 앞에 줄을 서게 되는 그런 지금 풍토를 만드는 이번 공천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아무리 정치권이 좀 처음부터 같이 들어봅시다. 이 사람 주장에 매우 유의미한 내용이 나와. 730 재보선의 후보 등록이 지난 11일에 마감됐습니다. 총 15개 선거구에서 치러지고요.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막기 위해서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보선 얘기, 국회 얘기 함께 나눠보죠.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 나와 계십니다. 김재원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730 재보선 이제 한 보름 남았네요. 여야 대진표 확정된 거 보면서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이번 보궐선거에 많은 의석이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거나 또는 선거법 위반으로 결혼이 됨으로써 벌어지는 그런 선거이긴 한데요. 예. 국민 여러분들 전부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당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국민 여러분들의 질책 또 저희들이 또 잘못한 부분이 많고 또 실책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예. 저희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서 선거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잃어버린 의석보다는 훨씬 적은 의석을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새누리당은 저런 자세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새누리당은 저런 자세로
굉장히 자기네들이 열세에 있다. 예. 자기네들이 굉장히 열세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질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선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오늘 내가 이거 오늘 민주당하고 이거 비교 한번 해보자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가 어렵다 그럽니다. 15곳 중에 5곳만 승리해도 잘하는 선거다 이러는데 그 얘기는 반대로 여당에게 그래도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안 보세요? 사실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또는 그 이전의 총선 이 3개 선거를 선거 결과를 놓고 예. 이번에 15개 지역의 그 분석을 해보면요. 예. 저희들이 그 3개의 선거에서 모두 이긴 그런 지역은 5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적신호가 상당히 들어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들이 얼마만큼 국민 여러분들께 신뢰를 회복하느냐, 예. 또는 더 나아가서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또 우리 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저희들이 얘네는 진정 선거 성있게 다가가느냐에 때만 따라서 예. 조금 굉장히 낮은 차이는 자세로. 있겠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알고 상당히 있습니다. 어려운구만. 내석만 그래도 확보하면은 과반 달성은 되는데요. 내석은 그래도 과반 달성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지역 하나를 꼽으라면은 특히 어디가 좀 걱정되세요? 아니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다 어렵습니까? 데요. 저희는 이제 좀 이번 보궐선거에서 예. 곡성 순천 지역에서 지금 이정현. 고군분투하고 있는 예.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예. 나름대로 선전을 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정현 수석이 그동안에 호남 지역에 대한 애착과 또 호남에 대한 어떤 우리 당의 지지세를 높이기 위해서 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한 결실을 좀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이 사람이 여기서 이길 거다 이런 얘기 했어요? 이기길 바란다 이런 얘기 했어요? 의미 있는 성과를 바란다 그랬죠. 의미 있는 성과. 그럼 뭘 얘기하냐? 호남을 흔들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얘네들이 볼 때 의미 있는 성과는 이정현이 정말로 당선돼서 예산을 따오고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고, 호남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 세를 깨고 흔드는 것이 목표라는 거야. 그게 유의미한 결과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대구의 김부겸이도 당선되려고 나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프로테이지를 올리는 목표로 지금 출마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정현이를 어디에다 내보내서 호남에 내보내서 호남의 전라도의 민주당 지지세를 흔드는 게 목적인 거야.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서울 동작을은 어떻게 보시나요? 새누리 나경원, 새정치 기동민, 정의당 노회찬 이렇게 3파전 지금 가장 흥미가 가는 지역, 관심 받는 지역인데요. 초반에서는 어쨌든 우리 나경원 후보가 그동안 국민들께 헌신하고 또 본인의 정치적 자산도 국민 여러분들께 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요. 예. 야권은 어차피 또 단일화요.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이런저런 정치적인 또 제스처를 벌릴 것이고 그러한 국면을 통해서 결국은 대결 구도를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막판에는 결국 1대1 대결 구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상당히 또 끝을 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얘네는 야권 연대가 될 거라는 전제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얘네는 야권 연대가 될 거라는 전제로 1대1 구도로 간다라는 걸 예상하고 그 1대1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민주당은 야권 연대 거부하고 있죠. 나경원 후보 압도적 지지율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야권 단일화까지 봐야 된다고 보시는군요. 끝은 모른다고 보시는군요. 예, 일단 지금 현재야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죠. 그 나머지 후보들 면면이나 인간 댐댐이를 보면 뭐 나경원 후보가 절대적으로 우세한데 인간 댐댐이까지 얘기하실 수도 있는 지금 노회찬 후보, 기동민 후보 굉장히 서운하시겠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인품이나 예. 성품을 보면 뭐 당연히 나경원 후보가 압도적으로 저는 뭐 노회찬 후보나 기동민 후보 인간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결국에는 그 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또 정치적인 그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예. 지역 주민들 또는 국민들의 시선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5대5의 팽팽한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시는군요. 사실 기동민 후보는 나경원 후보 두고 이미 박원순 시장한테 패한 분 아니냐, 이미 서울 시민한테 검증이 끝난 분 아니냐 이런 평가도 하긴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산에서 2번 선거에 떨어지고도 대통령이 되셨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그 급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아직 그 민심을 잘 모르고 너무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관심 지역이 광주인데요. 새정치연합 공천 지역 가운데 새누리당이 사실 제일 관심 많이 갖는 곳이 광주 광산을. 왜냐하면은 가장 언급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새누리당은 지금 동작이 단일화 될 거라고 보는 거야. 단일화 될 거라는, 지금 단일화 안 되면 그냥 알아서 이기는 거고, 그냥 앉아서 이기는 건데, 단일화가 된다면 1대1 구도가 될 거라고 보고, 누가 상대로 나올 거냐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정리해서 들어야 될 내용이고.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공천. 왜 그렇게 연일 비판하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공직사회의 어떤 그 합리적인 운영 또 공직의 도리 이른바 공직윤리라든가 이런 의미에서 되새겨 본다면 권은희 전 과장을 그 공천까지 한 것은 사실 공직사회의 건전한 기풍 조성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백혜련 후보 공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전 검사요. 결국은 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곳에 비난을 하고 또는 비판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치권에 입문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것은 사실 앞으로도 줄줄이 출세에 눈먼 공직자들이 야당의 문 앞에 줄을 서게 되는 그런 지금 풍토를 만드는 이번 공천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자, 여기까지. 지금 지네가 누구더러 공직윤리 얘기할 상황이야? 문창극이, 안대희, 정성근이, 정종섭이, 이병기, 거기다 막 김어벅지 최가슴 이런 애들이 앉아고 그다음 누구니 걔 심누도 공직윤리?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공직윤리의 건전한 기풍을 허물어? 그게 일단 첫 번째로 웃기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어. 자기는 욕이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대단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예요? 자, 권은희 이 뒤에 나오겠지만 권은희 과장한테 공천을 줌으로써 소위 부패한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내부 고발하는 사람이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공직사회의 내부 비리를 그거를 비판을 하고 그래서 그 비판에 대해서 뭘 주고 공천을 해줘서 이 사람이 국회로 들어가 그런 내부 비리들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라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욕을 해? 그걸 왜 욕을 하냐고. 이 승리의 기아. 꼭 저렇게 승리의 기아 그럼 진짜 기아팬 같잖아. 아니죠. 네, 꼭 저렇게 나 어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들. 여론이 안 좋을 이유가 뭐야? 내부의 잘못을 비판을 해서 내부의 잘못을 비판하고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정확히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공천을 받았는데 그게 왜 문제냐고.
결국 안 좋은 여론이라는 건 누가 만든 여론이야? 댓글 부대가 만든 여론이야. 권은희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위험한 게 누구야? 지들이잖아. 권은희가 사이버 수사대야. 여기서 중요한 건 권은희가 사이버 수사대라고. 그러니 댓글 부대원들의 실체에 대해서 봐봐요. 권은희는 경찰 출신이지? 경찰 내부 비리 다 알아? 그런데다 사이버 수사대 출신이야? 그런데다가 변호사야? 법적으로 사이버 문제도 아는 경찰 출신이야.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크게 당하고 힘든 게 누구겠어? 댓글 부대 아니야. 그러니까 디립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야. 아니, 내부 고발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안이 썩어서 그 썩은 문제에 대해서 바깥에다 비판하고 고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왜 죄야? 그게 왜 잘못이냐고. 그러니까 지금 댓글 부대가 수천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비난을 하대는 거예요. 만약에 권은희가 국회의원 되면 큰일 나는 게 누구겠어? 가장 앞길이 막히는 게 지네들 앞길이 막히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지 권은희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그걸 덩달아서 걱정하고 자빠진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보면서 주름 생겨. 마저 들어봅시다. 아무리 정치권이 좀 야박하게 군다고 하더라도 예. 이번 권은희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은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말을 빌려서 들어본다면 예. 천정배 전 대표의 공천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권은희 후보를 내리꽂기를 한 것이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분석도 있거든요. 몇 명이 그렇게 얘기했냐고. 천정배의 주장이잖아. 그건 천정배의 주장이잖아. 천정배 공천 안 주고 권은희 줬다고. 지금 왜 새누리당에서 왜 그걸 언급하냐고. 결국 이 새누리당이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2주 전이었나? 이 댓글 부대가 가장 바라는 후보는 천정배다. 기억나죠? 내가 지지난주에 댓글 부대가 가장 원하는 건 천정배다. 그 얘기 기억나요, 안 나요? 내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댓글 부대가 가장 원하는 건 천정배다. 내가 그 말 했지? 그지? 지지난주 후반에. 권은희 딱 공천 발표 나자마자 천정배 얘기로 그때 기동민 공천 났을 때다. 광주의 댓글 부대가 원하는 국회의원은 천정배다. 역시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아? 얘기하잖아. 왜 천정배를 공천 안 줬냐. 지금 김재원이 저기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은 천정배를 좋아한다는 얘기야. 천정배가 새누리당 옛날 대빵의 또 사둔이잖아.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아주 잔인한 공천이고, 예. 정치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천 학살의 한 부분이 아닐까. 공천 학살이다. 공천 그런데 지금 학살이래. 몸담고 있는 곳을 비난하는 이런 세태가 문제 있다. 공천 학살이래. 천정배 공천 안 줬다고 공천 학살이래. 야. 하셨는데 바로 질까봐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에 안 좋은 점을 바깥에 내보이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공익 제보자라는 의미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공익을 위해서,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자신의 그 조직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폭로하고 또 신고하고, 그래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바로 가도록 한다면 저는 그것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데 한 일익을 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곧바로 보상적으로 정치권에 뛰어드는 것이거든요. 정말 그분들의 뜻이 숭고하고 예. 어떤 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면 안 뛰어들어야 그러면 된다.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예.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본인들 과연 뜻이 순수하냐 아니면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노리고 지금 그런 행위를 한 것인가에 대해서. 자, 권은희 과장의 발표가 공익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근거가 뭐죠?
권은희 과장의 양심 선언이 그게 공익적 목적이 아니었단 근거가 뭐야? 저때 권은희 과장을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 말이 성립되려면 권은희 과장이 양심 선언을 하기 전에 민주당이 권은희 과장을 컨택하고 권은희 과장한테 양심 선언하면 공천을 주겠다는 선약이 있었다면, 그런 거래를 바탕으로 권은희 과장이 발표를 했다면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권은희 과장이 공천을 약속받고 양심 선언을 했다면 저 비판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권은희 과장은 다 내려놓으려는 심정으로 양심 선언을 한 거야. 그 양심 선언에 대해서 나중에 이 사람의 양심 선언을 지켜주고 이 사람의 뜻대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천을 준 거라면 저 말은 어불성설이야. 자기네들은 보훈 공천 안 줬어? 박근혜를 위해서 헌신한 애들한테 보훈 공천 안 줬냐고.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 보훈 공천 아닌 애들이 누구 있어? 물론 뭐 공천 헌금 내고 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훈 공천 아니야? 그래서 그게 누구야? 김용판? 김용판이 사표 쓰자마자 뭘 신청했어?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한 거 아니야? 김용판하고 권은희하고를 지금 헷갈려 하고 있는 거죠. 예. 김용판은 그런 허위 발표해놓고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을 자기 손으로 한 사람이고, 권은희는 몇 달을 싸우면서도 민주당에서 공천하라 해도 몇 번씩 거절한 사람이고, 그 차이야. 김용판이란 사람, 이게 권은희 김용판 사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작년에, 그러니까는 그 대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박근혜가 12월 17일이야. 12월 17, 18, 19지. 16일이야. 12월 16일 밤 8시에 대선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박근혜가 9시쯤에 그런 얘기를 해요.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그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없는 걸로 나왔지만,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뉴스를 찾아보면 12월 16일 저녁 8시 이전에 그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박근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누군가 이 박근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야.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야. 그 허위 사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박근혜가 대선 토론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선거법 위반이에요. 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그러면서 후보자를 비방했잖아. 문재인을 비방했잖아.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후보자를 비방하면 선거 무효예요. 당선 무효형에 처해지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그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이 발견이 된 거야, 작년 4월 달에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이 다 발견이 됐어. 그걸 어떻게 발견한 거냐? 검찰이 그 여자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압수수색해가지고 그때 그 최동욱이 검찰청장 할 때 검찰팀에서 그 여자 컴퓨터를 다 뒤진 거야. 그래서 댓글을 달았다는 2,000개 가량의 2,000개 가량의 그 여자의 정치 댓글 및 원글, 그래서 댓글 작업을 했다는 증거를 범죄 일람표라고 발표를 하게 돼. 검찰이 증거를 찾아갖고 공개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박근혜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이야. 그죠? 근데 박근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난 밤 11시에 갑자기 서초경찰서에서 발표를 합니다. 김용판의 지시를 받은 서초경찰서장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은 없는 걸로 나왔다라는 허위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허위 발표의 내용을 박근혜가 미리 들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는 범죄를 공모한 혐의까지 되는 거야. 허위 발표를 하는데 범죄를 공모한 혐의까지 된다고. 응?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그때 그래놓고 김용판이 사건을 수사 중인 권은희한테 압력을 넣었다는 거 아니야. 수사를 방해하고, 그만 덮어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수사를 축소 발표하라고 압력을 넣었던 거야. 그걸 권은희가 4월 달에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내가 수사를 하는 동안에 김용판한테 나는
압력을 받았다라고 발표를 양심 선언을 해버린 거야. 그런데 그때 김용판이 어떻게 했다? 사표 던지고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을 했다고. 그럼 이건 김용판이 그 허위 발표를 지시한 대가로 공천을 요구했다는 얘기야. 그죠? 박근혜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거고, 김용판은 그런 죄를 박근혜랑 공모했다라는 뭐가 있는 거야? 심증이 생기는 거야, 심증이. 왜?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했다는 걸로 보훈 공천을 요구한 게 되는 거예요. 물론 새누리당에 공천을 못 줬어. 공천을 못 줬어. 그때 그렇게 발표하자마자 이제 검찰이 기소하고 이래버리는 바람에 공천을 못 주고 넘어간 거지만, 언젠가 만약 김용판을 공천 준다면 보훈 공천이겠죠. 왜? 김용판은 자기가 공천 신청을 했다니까. 그런데 권은희는 작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권은희의 일관된 행동은 뭐였어? 공천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야. 1년 동안. 여러분, 권은희의 양심 선언이 1년 전이에요. 1년 몇 개월 전, 15개월 전이야. 근데 그게 보훈 인사? 그게 보훈 인사냐고. 보훈 공천이냐고. 1년이 더 넘은 전에 양심 선언을 보훈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마인드부터가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죠? 예. 그래 놓고 지금까지 권은희를 누명 씌우고 모함하는 거야. 권은희가 보훈 공천을 받은 것처럼. 보훈 공천이란 말이 되려면 공천을 약속받고 양심선언했을 때 그게 보훈 공천이야. 그게 아니라 내부의 잘못된 부분을 양심선언을 한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공천을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미해결 문제에 대해서 더 조사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이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야당이 공천만 띡 해놓고 보호를 안 해주네. 일단 마저 듣고.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아침 민주당 그 인터뷰 주소도 이것은 허위 폭로도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권은희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과연 본인이 폭로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미 법원에서는 1, 2심에서는 허위다라고 판정을 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권은희 후보자 여기 나와서는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뭐 이런 비판들 감수하고라도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들이 엇갈리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고요. 인사청문회 얘기를 잠깐 해봐야겠습니다. 사실 김재원 부대표는 청와대와 대화를 많이 하는,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당의 나머지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고 또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니까. 예.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권은희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잖아. 지금 그 논리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김재원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계엄령법을 작년에 실용화시키려고 시도하다가 여론에 밀려갖고 포기한 사람이야. 이 말이 봐봐요. 이 말을 여기까지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야. 선거 앞두고는 굉장히 낮아진 자세로, 선거 앞이니까 굉장히 낮아진 자세로 한 번만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작년에 얘가 추진했던 법이요, 계엄령 개정법이었어요. 계엄령 개정법이 뭐였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계엄령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한을 정하지 않아. 왜냐하면 계엄령이 발표되는 건 정부 종합청사가 공격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전쟁이 났다든가, 이런 국가의 전쟁에 준하는 비상상황 시에 내리는 게 계엄령이야. 그러니까 그 계엄령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비상사태라는 거는 어떻게 기간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 전쟁의 기간을 정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김재원이가 작년에 냈던 법안이 뭐였냐면, 개정안이 뭐냐면, 계엄령을 6개월로 제한하고 한 번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다. 1년까지 계엄령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법을 만들려고 했던 거야. 무슨 얘기냐? 계엄령을 아무 때나 발효하려고 준비했다는 얘기죠. 예. 그 법안을 낸 게 김재원이야. 그랬다가 여론이, 내가 막 촛불 집회 가서 비판하고 사람들이 막 비난하니까
그 안을 철회했어. 나중에 찾아보니까 8월 말에 가선가 접었더라고. 그게 이제 그 여론의 비난이 막 거세지니까 접은 사람인데 마인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놓고 뭐라는 줄 알아? 자기는 계엄령 법안이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래. 계엄령,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계엄령을 쳐다봤다는 것부터가 독한 인간이야. 무서운 놈이야. 저 인간 저거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저 무서운 생각으로 지금 야권이 연대할 거란 전제하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김현정 쇼에 나온 야당 대변인이라는 사람 얘기를 듣다가 내가 열받아가지고 쌍욕이 그냥, 도배가 된 거 아니야. 김현정이 구슬려서 다 말해버린 건 아니고요. 원래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민주당 무슨 대변인이 나왔어. 가만있어 봐. 김영록인가 보다. 김영록 MB맨이 돌아왔다 이건 것 같아. 김영록이라는 사람의 김영록, 예, 그것 좀 한번 주소 갖고 와봐. 같이 들어보게. 김무성 의형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참, 그 사진 좀 갖고 와봐봐. 예, 그 사진, 김재원에 얽힌 사진, 한겨레 신문에, 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새누리당에서 뭐였더라? 뭐를 이렇게 내부적으로 비판한 어떤 정보를 외부에다 흘린 의원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의원이 누구냐 하면서 김무성이가 막 화를 낸 거야. 김무성이가 이제 막 화를 내니까 김재원이가 형님 저는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절절한 문자를 보냈어. 근데 김무성이가 답장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옆에 가가지고 막 무릎 꿇고 막 형님 막 이렇게 한 게 사진에 찍혀가지고, 그래서 그 형님 사건, 예, 그 충성 문자 보냈던 김재원, 김무성이 이제 당대표 됐으니까 승승장구 하겠네요. 예, 우리는 한편의 조폭 느하루를 본 듯 했어요. 예, 그 사진이 또 떴죠. 근데 이 사진이 뜬 위치가 어디였냐? 형님 이러면서 막 무릎을 꿇고 했던 그 상황이 주소가 잘못됐는데요. 예. 지금 갖고 오신 님, 인터넷 주소가 잘못됐다는데요. 잠깐만. 양갱은 맛있다님이 갖고 온 주소 중에 일부만. 또 역시 주소가 잘못됐대요. 예, 양갱은 맛있다님 주소가 잘못됐대요. 예,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다 올려주시고. 이건가?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예. 주소가 틀렸다니까요. 예. 하여튼 양갱은 맛있다님이 갖고 오신 주소로는 내용을 볼 수 없어서 예. 쿠키 뉴스 이게 이거는 잘 되나? 잠깐만. 오케이. 사진으로 나왔네요. 김무성 의원 문자 메시지 유출 사건의 전말. 예. 사진이 이게 이제 앞에가 김무성이고 뒤에가 김재원이야. 형님 이러면서 가서 이제 부르는 거죠. 못 들은 척하고 있고 딴짓을 막 해. 근데 옆에 앉아가지고 설명을 하는데도 계속 못 들은 척을 해. 그러자 이렇게 계속해서 굽히니까 김무성 의원이 괜찮다 이러면서 몸을 더 굽히자 등을 쓰다듬어 줬다는. 예, 이때 배경음악은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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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남편의 멋진 느와르를 보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심판 대상, 자, 야당의 준비 정도 한번 봅시다. 730 재보선 후보 등록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 부대표를 만나볼 텐데요. 사실 공천 과정에서 당내 잡음이 상당히 있었지요. 그 영향 때문일까요? 최근 한국갤럽이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는 그 전주에 비해 10%포인트가 하락했다는 결과 나왔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김영록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선거 분위기, 판세, 아직 좀 이른 감이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감지하십니까? 지금 당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은, 예. 또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보듯이 세월호 그 참사 심판 국면에서도 우리가 이게 이겼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니 선거 15곳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 굉장히 저희들은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이번에는 정말 그 6.4 지방선거와 달리 이 청와대 눈치매 민심만 살피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국민이 엘로 카드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황을 쉽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상당히 엄중하게 바라본다 이 말씀. 사실은 어제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도 새누리당도 굉장히 어렵다 이러긴 하셨거든요. 근데 더 어렵다고 보세요? 새누리당이 어렵다고 하면서 4석, 4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반을 확보해야 된다고 예. 엄살이라고 봅니다. 엄살입니까? 네, 엄살이고요. 저희도 5곳을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선거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지층에 도와달라는 것이고 저희 뜻은 정말 이 새누리당의 5석만 건져도 현상 유지다. 5석 현상 유지만 해도 이기는 거다. 이 누구의 발언이야? 5석만 건져도 잘하는 거다. 이게 누구 발언이야? 누구 발언이에요? 안철수 발언이야. 어떤 당대표가 그런 말을 하냐고. 아니, 어느 당대표가 5석만 건져도 잘한 거다. 근데 안철수가 누구야? 지가 공천한 사람이야. 공천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 5석만 건져도 이기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의 공천이 잘못된다는 걸 자백한 거예요. 자기가 공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5석밖에 못 이기는 선거라니. 5석만 이겨도 5석만 건져도 이기는 거라니. 그럼 10개 나머지를 왜 공천을 하냐고. 이게 지금 당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그 원내 수석 부대표가 그런 말도 있었다라고 얘기하잖아. 네, 과반을 무너뜨리는 그런 그 국민의 심판이 있다 하면은 얼마나 우리 야당에서도 예를 들면은 전월세 상한제도 과감히 채택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좀 더 크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황은 쉽지 않다. 네, 최근 그러니까 정확히는 8일에서 10일 이틀간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요. 그 전주에 비해서 10%가 당 지지율이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전략공천의 파장 아니냐, 그 영향 아니냐라는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물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략공천 인재 영입이 꼭 필요한데 예. 이번에 사실은 좀 시간이 촉박해서 설득 과정이 좀 부족했고 국민 설득 과정이요? 예, 후보 설득 과정. 후보 설득 과정, 예. 또 전략공천의 순서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럼 지금 잘못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전략공천? 전략공천을 근데 이제 우리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었고 당내에서도 갈등 구조 아니냐 하고 여러 가지 시각이 있었는데 예.
실제 이제 공천이 다 끝난 지난 11일 날 공천 직후에 의원총회에서 이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거든요. 예, 예. 근데 당초 우려와 달리 당내 어떤 불협화음이랄지 공천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권은희 전 수사과장 공천에 대해서도 예. 새누리당이 이것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공천 자체가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실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사실. 과연 그랬을까요? 전병헌이가 전 원내대표야. 전병헌이 전 원내대표인데 권은희 공천 잘못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죠? 잘못됐다라고 받아들이게끔 전 원내대표가 전 최고위원이 이 권은희 전략공천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딱 비판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게 민주당 중진 의원이 권은희 공천 비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계속 까인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새누리가 비판할까봐? 이렇게 뻥치시면 안 되죠? 별들의 본향님 감사하고요. 벌레 잡는 귀신님도 감사하고요. 플로렐라님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권은희 전 수사과장 공천 얘기를 물어보려던 참이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오히려 새누리당의 어떤 대선 불복 프레임에 또 말릴 수 있는 공천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권은희 과장이란 카드는 지금 쓸 것이 아니라 다음 총선을 기다렸다가 써야 되는 카드 아니었는가 뭐 이런 평가 나오고요. 또 광주 출신을 왜 또 광주에 공천했는가 수도권에 과감히 공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평가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그 평가가 있습니다만 우선 새누리당에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공천 문제를 이게 집중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예. 이제 결국 일단 답변을 듣기 전에 광주 출신을 왜 광주에 공천했느냐? 그 다음에 권은희는 지금 쓸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맨 처음에 뭐였지? 이게 세 가지 뭐였어? 것처럼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오히려 새누리당의 어떤 대선 불복 프레임에 또 말릴 수 있는 공천이었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권은희 과장이란 카드는 지금 쓸 것이 아니라 다음 총선을 기다렸다가 써야 되는 카드 아니었는가 뭐 이런 평가 나오고요. 또 광주 출신을 왜 또 광주에 공천했는가 이렇게 얘기한 게 누구냐? 새누리당의 프레임에 갇히는 선거다. 그게 전병헌의 주장이죠? 정의로운 증언의 가치를 반감시켜, 이러면서, 이 전병헌과 조경태 주장이 그거였잖아. 새누리 프레임에 갇힌다. 그걸 얘네들이 언급하기 전에 새누리 프레임을 우리는 아무도 생각 안 했었어. 그죠? 첫 번째, 새누리 프레임. 두 번째, 권은희를 왜 지금 썼느냐? 2년 뒤에 써야 될 카드였다. 2년 뒤에 기억은 할 거야? 2년 뒤에 기억은 할 거냐고. 이제까지 양심선언했던 사람들 여러 명 있었잖아요. 내부 고발자, 양심선언했던 사람들 나중에 6개월만 지나도 이름도 기억 못해. 근데 2년 뒤에 쓸 카드였다? 어디다 쓸 건데? 세 번째, 광주 사람을 왜 광주에다 공천하느냐? 이제까지 광주 국회의원은 광주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몰라서 그래. 이제까지 광주 국회의원들이 광주 사람이 아니었어? 도대체 저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는 더 웃겨. 그걸 지금 그거야말로 새누리당의 주장 아니야? 광주 사람을 광주에다 공천하지 그러면 광주에는 광주 사람이 출마하면 안 되라는 법이 있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얘기한 게 누구냐? 광주 사람을 왜 광주에다 공천하느냐? 내가 볼 때 광주 사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주장이야, 그건. 광주에서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좋은 직장의 공무원 같은 거 하면서 밥벌이가 좀 된다 싶은 지방은요. 무슨 옛날에는 이제 공사만 다녀도 귀족 취급받아. 되게 유산계급처럼 살아. 공무원이면 더해. 공무원이면 더 막 귀족처럼 행세하고 다녀요. 어이가 없더라니까.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지. 아니, 그러면 광주에다가 그냥 내가 가서 출마하면 되나? 아,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한두 명? 아니, 광주 사람을 광주에다 공천하는 게 왜 문제냐고. 앞으로 광주에는 광주 사람 공천시키면 안 되는 거야? 수도권에 과감히 공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저런 평가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수도권에다 공천. 나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어. 그런데 딱 그 공천한다라는 그 수도권 지역을 보니까 새누리당 우세 지역이 다수야. 지금 광주에 나간 권은희도 저렇게 짓밟고 아무도 안 도와주면서 수도권에 나가면 도와줄 거야? 지금 광주에 나간 권은희도 저렇게 들었다 놨다 찢어발기면서 수도권에 나가서 찢어발겨지면 누가 도와줄 건데. 아니, 그 권은희를 지키는 시민연대 분들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나한테 그것도 참 궁금해. 권은희 공천 주자고 막 그러더니 왜 권은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아무 말 안 해? 는 여러 가지 그 평가가 있습니다만 우선 소통 911 자꾸 그러면 블랙이야. 공천 문제를 이게 집중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결국 보수 재결집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고요. 새누리당이 사실은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권은희 전 수사까지 공천 문제를 주요 타켓으로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에 공천한 것은 두고 여러 가지 또 왜 쉬운 데서 공천했느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사실은 전국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수도권에 공천하는 것도 사실은 부담이 있고 광주에서도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이번 아니면 20대라도 공천을 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대단히 높았거든요. 예. 그런데 20대가 아니라 이번 재보선에 쓴 거는 뭘까요? 이거 좀 당긴 건데 사실 권은희 전 과장 같은 경우 정말 우리 시대의 진실 아이콘이고 국민 경찰이라고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 다만 그런데 왜 그것을 보상 차원으로 공천했느냐 그런 좀 비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 20대가 아니라 19대로 그 카드를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나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보는 거야. 보상 공천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보상 공천이란 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뭐 하는 거냐고. 당겼을 수밖에 없었던 건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후보, 강력한 후보, 천정배 전 장관님을 두고 공천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비판도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 전 의원 배제하기 위한 카드 아니냐, 이런 여론이 그런 있어서요. 비판도 있죠. 그런데 지도부는 정말 우리 시대의 진실 아이콘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공천을 이번에 못 하느냐. 과감하게 하고 우리가 국민에게 진실하게 천정배야. 설명하면 될 거 아니겠느냐. 박원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거지. 있는데 이것을 새누리당이 과도하게 집의 프레임으로 십자파를 가하고 있는 것이죠. 예. 20대에 가서 공천하기에는 그때까지 덮어두기엔 좀 늦는다고 보신 거고. 과장의 공천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한 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기를 놓고도 진실을 좀 빨리 밝히자는 차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보선에서 패하면 그때 조기 전당대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당에서 사실은 공천 과정에 나오긴 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이야기도 일부는 있었어요. 일부는 있었는데 요즘에 지금 현재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 분위기는 예. 그런 말은 없고요. 오히려 지금 17일경에 동작을 해서 현장 의원총회를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처음에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한마디로 전대 말아먹어도 김한길 안철수 책임 안 진다는 얘기야. 김한길 안철수가 이번 전대를 말아먹어도 조기 전대 없단 얘기야. 이번에는 우리 당이 단합해서 730 재보궐선거만큼은 꼭 이겨야 된다 하는 오히려 그런 분위기로 많이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 저는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선거가 상황 결과가 나중에 안 좋으면은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그런 분위기는 아니란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동작을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동작을 얘기 좀 이어가 보죠. 15개 선거구 중에 사실은 가장 관심이 높은 곳 서울 동작을입니다. 새정치 기동민, 새누리 나경원, 정의당 노회찬. 3파전으로 갈 경우에는 나경원 후보가 훨씬 유리한 걸로 지금 조사를 뭐 당에서도 하고 계시죠? 예. 예, 어떤 대응 전략 세우세요? 우선 지금 MB맨들이 돌아왔다.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죠. MB맨들이 돌아왔다. 그 말씀은 윤태희 누구는? 전 비서실장이 수원 영통에 돌아왔고 수원. 나경원 후보도 또 BBK 옹호에 앞장선 새누리당 대변인 출신이고 또 MB맨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MB맨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정말 심판을 받고 또 책임을 져야 될 특히 4대강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국민이 혈세 먹는 지금 4대강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규명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MB맨들을 사실은 우리가 심판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될 건데 그분들이 돌아온 거거든요. 이번에 저희는 기동민 후보는 정말 박원순 시장하고 호흡을 맞췄고 예. 또 젊고 배우 확장성 있는 미래 세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과거 세대 MB맨들이 돌아온 거거든요. 아하.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기동민 후보가 결국은 대세에서 여론 지지를 받고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신구의 대결 뭐 이렇게 지금 보신다는 예, 말씀이신데요. 과거 대 미래 세대의 대결이고 MB맨들하고 예. 우리 새로운 세대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시간은 2주밖에 안 남았고요. 객관적인 인지도 면에서는 기동민 후보가 많이 지금 뭐 나경원 후보에 비해서는 밀리기 때문에 결국은 야권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스물스물 나옵니다. 어제 김재원 새누리당 쪽에서도 김재원 의원도 야권 단일화는 좀 무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론으로는 선거 막판에라도 조율이 필요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또 예.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꼭 곱지만은 않거든요. 아하. 그래서 우리 당의 대체적인 생각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를 떠나서도 이 야권 연대를 극복해야 된 거 아니야? 이번 그런 문제를 극복해야 된 거 아니냐? 그쪽이 높습니까, 의견이? 지금 현재는 야권 연대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훨씬 높습니다. 동작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동작을도 마찬가지고요. 오. 또 수원 정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당의 분위기는 야권 연대의 분위기보다는 예. 이를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더 많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보도 전반적으로는 뭐 새정치연합 아무래도 야권 연대로 결국은 특히 수원이나 이 동작을 같은 경우는 갈 것이다라는 기사들이 대부분인데 당 분위기는 지금 그 얘기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당 지도부 분위기는 그것이 아니죠. 그런데 아니군요. 이제 막판에 가서 어떤 여론의 지지도가 분명히 나오는 상황에서는 자, 여기 중요한 말 나왔어요. 당 지도부 분위기는 아니다. 여기서 이 사람 말 중에 매우 중요한 단어, 당 지도부 분위기는 아니다. 지금 우상호 의원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우원식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야권 연대 해야 된다는 분위기야. 그런데 지금 누가 야권 연대를 부정하고 있다? 병신수길? 병신수길 둘이서 지금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얘기한 거야. 어떤 후보 간의 어떤 선택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의 분위기는 그쪽은 그런 아니다. 분위기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야권 연대의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정치 구조상의 문제거든요. 예. 정당 명부 비례대표가 이렇게 채택이 된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예.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야권끼리 서로 연대해서 알겠습니다. 나가자. 이것은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새정치민주화 지금 30초 남았는데요. 이번 선거 몇 석을 목표로 하십니까? 몇 석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저지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고 그것이 안 되더라도 근접해야 된다. 과반이면 4석만 얻으면 과반인데요, 새누리당은. 아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가장 네. 좋은 것은 그거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예. 이제 이번에야말로 정말 이 민심과 동떨어진 청와대 예. 새누리당을 국민이 심판하고 경고장을 줘야 된다. 예. 그래야 세월호 이후에 변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다. 여기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내가 많이 속상할 것 같죠? 내가 이러니까 내가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아팠던 이유가 이게 며칠 동안 막 앓고 지금 내 다리는 못 써, 지금. 근데 다리가, 엉망이야, 지금. 막 다리가 구부러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아. 허리하고 다리가 너무 아파요, 지금. 허리랑 다리가 너무너무 아프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아픈 건데. 이제 막 화가 난 거야. 왜 화가 났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뭔가 정치권 나쁜 짓을 한 놈들한테 복수를 하고 싶은데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을 이따위로 해가지고 이번 재보궐선거도 또 물 건너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또 물 건너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댓글 부대는 미친 듯이 날뛰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소위 진보 세력은 진보 세력대로 다 쪼개져가지고 각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들 지지하면서 서로 죽이게 하고 앉아있고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떤 위로를 받겠나,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겠나 싶으니까 내가 막 화가 난 거야. 막 화가 나면서 막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는데 그러다가 딱 깨달았지. 그래, 이경선 네가 문제야. 방치부인 네가 문제야. 너 40년 간다고 그래놓고 지금 고작 8년 해놓고 이런 걸로 이렇게 화내고 말이야. 고작 8년 해놓고 지치고 속상하고 화내고, 네가 그렇게 지치고 화내고 속상해하면 널 보면서 희망을 찾는 국민들은 얼마나 더 힘들어하겠냐.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 이거죠. 예. 아,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래, 역시 또 깨달은 거야. 내가 또 헛된 기대를 한 거지. 내가 또 헛된 기대를 한 거야. 이번 재보선에서 이것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라는 쓸데없는 헛된 기대를 해서 내가 또 아팠던 거야. 헛된 기대를 버려야 돼. 미움은 헛된 기대에서 오는 거야. 그것들이 사람의 도를 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야. 시원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32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막 그러시는데요. 우리 죽을 것 같았잖아. 문재인 지지자들, 문재인의 당선을 위해 애썼던 님들아, 박근혜가 당선되면 꼭 죽을 것처럼 막 그랬잖아. 우리 벌써 1년 6개월을 살아남았어. 1년 8개월이지. 12월 19일날 선거하고 지금 벌써 1년 6개월을 살아남고 6월 19일이면 1년 6개월이잖아. 벌써 1년 7개월째 살아남고 있구만. 금방 가. 막 숨이 턱턱 막히고 죽는 신용을 해도 살아있잖아 아직. 예. 그니까 벌써 우린 1년 7개월을 살아남았어. 1년 7개월째 살아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년 지금 7개월을 살아남았고 19일이 지나면 8개월째 들어가는 거야. 1년 8개월. 그럼 20개월 가까이 살아남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거야. 지치지 말라고요. 금방 가. 박근혜 임기가 총 60개월이야. 박근혜 임기 60개월 중에 우리가 벌써 20개월을 이제 7월 19일 지나면 내일 모레면 이제 우리가 8개월째, 1년 8개월째. 그러면은 3분의 1이 지나가는 거야. 60개월 맞죠? 예. 박근혜 임기 60개월 중에 우리가 3분의 1을 살아남았어. 우리 스스로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래, 우리가 죽지 않고 이만큼 살아난 거 얼마나 잘했냐. 잘했다. 너무 잘했다. 자, 이제 앞으로 3분의 1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여러분, 내가 돌아와서 한 얘기 기억나요? 구속됐다 돌아와갖고 한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 뭐 박근혜가 당선되고 5년을 어떻게 버텨요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풀립바람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박근혜가 당선된 어느 나라나 그 나라 정치 권력의 모습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다. 박근혜가 당선이 됐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약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자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고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잘 몰라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몰라서 이 지경이 된 거다. 이건 근본을 바로잡아야 된다. 근본을 바로잡으려면 5년도 짧다. 기억나십니까? 고양이 누님 감사하고요. 그 얘기 기억나세요? 망치 부인이 이 박근혜라는 대통령이 나오게 된 건 그만큼 우리 국민이 잘 몰라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 이거 근본을 바로잡으려면